나는 올해 72입니다. 매일 새벽 아직 세상이 어두울 때 일어나 빵을 굽습니다. 이 작은 제과점을 운영한 지도 어느덧 30년이 되었네요. 밤새 발효된 반죽을 손으로 어루만지고 오븐 속에서 노릇노릇하게 부풀어 오르는 빵을 보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 첫 손주의 돌잔치에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엄마, 돌잔치는? 장모님이 장소랑 케이터링을 다 잡으셨어.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셔. 편하게 계시라고요. 그 말이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 빵을 구우며 살아온 제가 제 손주의 첫 생일에 편하게 집에 있어야 한다니요. 며칠 밤을 뒤척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도 가야겠다고. 그리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것으로 축하해 주겠다고. 파티 전날 밤 저는 가게 주방에 남았습니다. 가장 신선한 딸기를 골라내고 부드러운 생크림을 정성껏 휘핑했습니다. 스펀지 시트는 3번을 구웠습니다. 손주를 위한 케이크니까 완벽해야 했습니다. 새벽까지 작업해서 완성한 딸기 케이크, 분홍빛 장미꽃을 올리고 손주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그 케이크를 들고 파티 장소로 향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전용 홀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첫 돌을 축하합니다 라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저를 보았습니다.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닌 그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카운터 옆 메모판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깔끔한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선물은 현금만 받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며느리는 제 손에 든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선물은 현금만 받는 게 원칙이에요. 저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이크는 선물이 아니라 할머니의 마음이란다. 하지만 며느리는 케이크 상자를 받아 주방 구석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건 나중에 직원들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날 파티 테이블에는 호텔에서 주문한 화려한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주는 그 케이크로 돌잡이를 했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만든 케이크는 끝까지 주방 구석에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빵을 굽던 제 손이 처음으로 무용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를요. 며느리는 모든 것을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명절 때 드는 비용, 아파트 관리비, 육아비, 외식비, 심지어 생일 선물까지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아들에게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부모님에게만 정산하더니 이제는 말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정산하는 게 공평하죠. 아들이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손주 돌보는 거
비용 분담하면 안 될까? 저는 한참을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달에 50만 원 정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30년간 가게를 운영한 제가 장부를 모를까요? 숫자를 모를까요? 그날 밤부터 저는 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먼지 쌓인 서랍 깊은 곳에 보관해둔 오래된 통장들, 입금 영수증들, 계약서들 하나하나 꺼내어 펼쳤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다닐 때 보낸 생활비, 매달 70만 원 4년간. 군대에 있을 때도 용돈으로 30만 원씩 보냈죠. 제대하고 취업 준비할 때 학원비와 생활비로 1년간 100만 원씩. 결혼 준비할 때는 더 많았습니다. 아파트 계약금 중 3천만 원, 혼수 비용 일부로 800만 원, 결혼식 비용으로 500만 원, 며느리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조리원 비용으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말리려 했지만 제가 고집했습니다. 며느리가 편하게 산후조리해야지. 모든 내역에는 날짜가 있었고 통장 사본이 있었고 때로는 아들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증빙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의 습관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던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나고 젊은 직원들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카운터 앞에 서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손주들 보시려면 양육비를 분담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엄마도 매달 50만 원씩 내시기로 했거든요. 직원들이 뒤에서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새벽마다 반죽을 치대고 뜨거운 오븐을 열고 닫았습니다. 이 손으로 3번 넘어지고 4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가게가 어려울 때도 아들 학비는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손으로 손주를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고요? 제 손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깨어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치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숫자를 원하신다면 숫자를 드리겠습니다. 아들의 출생부터 결혼까지 든 비용,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결혼자금, 모든 내역을 연도별로,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합계는 2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한 시간들, 학교 행사마다 가게를 일찍 닫고 달려간 날들, 아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순간들, 그걸 어떻게 장부에 적을까요? 며칠 후 며느리와 사돈이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들은 준비해온 서류를 펼쳤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손주 돌보는 것도 명절 비용도 다 비용을 나눠야 해요. 이게 요즘 트렌드고
공평한 거예요. 사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우리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서로 부담 없이 깔끔하게.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억지 당당함이었지만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펼치자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준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숫자를 좋아하니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장, 아들의 대학 학비네요. 입금 확인증과 함께. 두 번째 장, 생활비 송금네요. 4년간의 통장 사본. 세 번째 장, 결혼 자금 지원네요. 계약서에 아들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임신과 출산 때 지원한 비용입니다. 조리원비, 병원비, 산후조리 용품, 영수증과 카드 명세서입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돌잔치 선물로 드린 금반지, 구매 영수증입니다. 아기 육아용품, 카시트, 유모차, 침대, 모두 제가 구매한 내역입니다. 마지막 장에는 제가 손으로 쓴 글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감정을 담아. 내 가족에게 쓴 돈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헌신이고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되갚으라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그건 거래입니다. 며느리, 당신은 가족을 원합니까? 아니면 거래처를 원합니까?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정산을 하고 싶다면 끝까지 합시다. 손주에게 쓴 제 시간도 계산해 드릴까요? 한 시간에 얼마씩 받아야 할까요? 안아주는 것, 재우는 것, 밥 먹이는 것, 모두 시간당 얼마로 계산할까요? 손주가 웃을 때 제가 느끼는 기쁨은요? 손주가 저를 보고 달려올 때의 그 순간은요? 그것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며느리, 당신이 올해 명절 때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는데 3시간 걸렸다고 문자로 보냈죠. 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그럼 제가 30년간 명절마다 준비한 시간은 얼마입니까?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는 명절이면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그러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돈으로 달라고 했습니까? 가족이니까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좋아한다면 제대로 계산합시다. 제가 아들에게 쓴 돈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자를 붙이면 3억이 넘습니다. 당신이 손주 돌보는 비용으로 한 달에 50만 원을 원한다면 저는 이 빚을 먼저 갚으라고 해야 할까요? 사돈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머님, 그만. 하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돈을 돌려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으로 준 것이니까요. 하지만 당신들이 정산을 원한다면 저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착취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며느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못났어. 내가 엄마를 이렇게 만들었어.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빵을 굽던 이 손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혼자 가게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손해보기 싫었어요. 제 엄마가 손해보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공평하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근데 그게 가족이 아니었네요. 제가 가족을 거래처로 만들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의자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갓 구운 빵과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며느리 앉아라.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은 완벽하게 공평할 수 없단다. 누군가는 더 주고 누군가는 더 받고 그게 가족이야. 하지만 그건 손해가 아니야. 사랑이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진짜 가족으로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 후로 며느리는 더 이상 장부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고 손주 돌보는 일도 서로 도우며 했습니다. 제가 만든 케이크는 이제 손주의 생일마다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제 무릎에 앉아 물었습니다. 할미, 빵 만드는 거 힘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힘들지. 하지만 할미가 만든 빵을 너희가 맛있게 먹으면 안 힘들어져. 손주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할미는 왜 빵을 팔아요? 그냥 우리만 주면 되잖아요. 제가 웃었습니다. 빵을 팔아야 할미가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너희한테 더 좋은 빵을 만들어 줄 수 있지. 그럼 할미는 돈이 제일 좋아요? 저는 손주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할미는 너희가 제일 좋아. 돈은 그냥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란다. 손주가 제 목을 껴안았습니다. 저도 할미가 제일 좋아요. 그 순간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이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빵을 굽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제 손주들이 할미 빵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가끔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돕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라며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두릅니다.
더 이상 시간당 얼마, 횟수당 얼마를 따지지 않습니다. 가족은 장부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숫자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아픔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도 저는 반죽을 치댑니다. 이 손으로 빚은 빵이 누군가의 아침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누군가의 사랑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 삶이 제게 가르쳐 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가족은 거래가 아니라 선물입니다.